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슴 한편에 품고 계시면서도 차마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술해야 하나요? 이 다섯 글자가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권유하셨을 때 그 순간의 막막함과 두려움은 직접 겪어보신 분만 아실 겁니다.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갔더니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다. 건강검진에서 혹이 발견돼서 수술로 떼어내야 한다고 하셨다. 허리가 아파서 갔더니 디스크 수술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하셨다. 백내장이 심하니 수술을 하자고 하셨다. 이런 말을 들으시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수천 가지 걱정이 밀려옵니다. 수술하면 잘 될까? 혹시 수술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마취가 위험하지는 않을까? 회복은 얼마나 걸릴까?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수술이 잘 된 사례도 있지만 부작용이 생긴 사례도 나오고 수술하지 말라는 의견도 있고 빨리 수술하라는 의견도 있어서 더 혼란스러워지십니다. 주변에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수술이라는 주제를 정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시니어 분들이 가장 많이 수술을 권유받는 질환들을 중심으로 정말 수술이 필요한 경우와 수술 없이도 관리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수술이 두려울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세컨드 오피니언은 어떻게 받는지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수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왜 수술이 이렇게 두려운 걸까요? 먼저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왜 생기는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두려움을 다루는데 도움이 됩니다. 수술이 두려운 첫 번째 이유는 내 몸에 칼을 댄다는 것 자체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입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인간은 신체에 대한 침습적인 행위에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술이 무서운 것은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마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특히 전신 마취를 받으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큽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취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으시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수술 후 회복에 대한 걱정입니다. 얼마나 오래 아플까? 일상생활은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 혼자서 생활할 수 있을까? 누가 돌봐줄까?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수술 후 회복 기간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네 번째는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수술하면 100% 나을까? 혹시 수술했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수술 후유증이 남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용에 대한 부담입니다. 수술 비용은 물론이고 입원비, 재활 비용까지 생각하면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은 정당한 것입니다. 절대로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니어분들이 가장 자주 수술을 권유받는 대표적인 질환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 정말 해야 하나요? 시니어분들이 수술해야 하나요? 하고 가장 많이 검색하시는 것 중 첫 번째가 바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정형외과에 가시면 상태에 따라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수술이 필요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의 대다수는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수술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수술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까요? 첫째, 6개월 이상 충분한 비수술적 치료를 받았는데도 통증이 줄지 않고 일상생활이 심하게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충분한 비수술적 치료란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운동 치료, 체중 관리, 주사 치료 등을 성실하게 받았다는 뜻입니다. 한두 번 약을 먹어보고 안 되니까 바로 수술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합니다. 둘째,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경우입니다. 통증 때문에 수면의 질이 심하게 나빠지면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보행 거리가 크게 줄어든 경우입니다. 이전에는 30분 이상 걸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5분도 걷기 힘든 상태라면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무릎 변형이 심해져서 다리가 눈에 띄게 휘어진 경우입니다. 오다리나 X다리 변형이 진행되면 보행 자체가 불안정해지고 넘어질 위험도 높아집니다. 반대로 수술을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증이 간헐적이고 비수술적 치료에 반응이 있는 경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 엑스레이상 관절 간격이 많이 좁아지지 않은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를 계속하시면서 경과를 지켜보셔도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 자체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두려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수백만 건이 시행되는 매우 흔한 수술이고 성공률이 약 95%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수술 후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통증이 크게 줄었다고 말씀하시고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모든 수술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감염, 혈전, 인공관절 해이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인공관절의 수명이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이른 나이에 수술을 받으면 나중에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비수술적 치료로 관리하시다가 정말 필요한 시점에 수술을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수술을 결정하셨다면 수술 전부터 준비를 잘 하시는 것이 수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술 전에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미리 해두시면 수술 후 재활이 훨씬 수월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은 수술 전에 조금이라도 체중을 줄이시면 수술 후 인공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어서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재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의 결과는 수술 자체뿐만 아니라 수술 후 재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시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술 후 첫 6주에서 12주가 재활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에 물리치료사의 지도해 꾸준히 운동하시면 무릎의 구부림과 펴짐 범위가 좋아지고 근력이 회복됩니다. 재활이 힘들고 아프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주세요. 허리 디스크 수술 꼭 해야 하나요? 두 번째로, 수술 검색량이 높은 질환은 허리 디스크, 정확한 이름으로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가 튀어나왔다,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의 약 80%에서 90%는 수술 없이 호전됩니다. 이것은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튀어나온 디스크가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고 우리 몸이 그 상황에 적응하면서 통증이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빠르지는 않습니다. 보통 4주에서 12주 정도의 보존적 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보존적 치료에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경마고에 주사 치료, 운동 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급성기에는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활동을 줄이고 약물로 통증을 조절하면서 서서히 물리치료와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허리 디스크에서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미 증후군이라는 응급 상황입니다. 디스크가 심하게 탈출되어 마미 신경을 압박하면 소변이나 대변 조절이 안 되거나 회음부의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응급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치료가 늦어지면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리의 근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발목이나 발가락에 힘이 빠져서 잘 들어올리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면 신경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빠른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주 이상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받았는데도 다리로 내려가는 심한 통증이 전혀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도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허리만 아프고 다리로 내려가는 방사통이 없는 경우, 영상 검사에서 디스크가 약간 튀어나와 있지만 증상이 경미한 경우,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있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MRI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 허리 통증이 전혀 없는 정상인의 MRI를 찍어봐도 상당수에서 디스크 돌출이 발견됩니다. 영상 소견만으로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증상, 신경학적 검사 결과, 보존적 치료에 대한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허리 수술을 받게 되었다면 최근에는 미세, 현미경 수술이나 내시경 수술 같은 최소 침습 수술법이 발전해서
절개 부위가 작고 회복이 빠릅니다. 과거처럼 허리를 크게 절개하는 수술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줄어들었습니다. 허리 디스크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어 근육 강화입니다. 복근과 허리 주변 근육을 강화하면 척추를 안정시켜서 디스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물론 급성기에 통증이 심할 때는 무리한 운동은 피하셔야 하지만, 통증이 가라앉은 후에는 전문가의 지도의 코어 강화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숙이지 말고 무릎을 구부려서 다리 힘으로 드시고, 오래 앉아 계실 때는 허리 뒤에 쿠션을 대어 요추의 자연스러운 커브를 유지해 주세요. 백내장 수술 안 하면 큰일 나나요? 세 번째로, 시니어 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수술은 백내장 수술입니다. 70대 이상에서 거의 대부분이 어느 정도의 백내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만큼 흔한 질환이고, 백내장 수술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 중 하나입니다. 백내장은 눈 안에 있는 수정체라는 렌즈가 뿌옇게 혼탁해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투명했던 수정체가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 뿌옇게 변하는 것이죠. 이것을 쉽게 비유하자면 깨끗한 유리창에 먼지와 김이 서서히 끼는 것과 비슷합니다. 백내장이 생기면 시야가 뿌옇게 보이고, 밝은 곳에서 눈이 부시고 안경을 바꿔도 시력이 잘 나오지 않고 색감이 변하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먼저 안심할 수 있는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현대의학에서 가장 안전하고 성공률이 높은 수술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천만 건이 시행되고 있고, 성공률이 98% 이상입니다. 수술 시간도 보통 15분에서 30분 정도로 짧고, 대부분 부분 마취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당일 수술하고 당일 퇴원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술 방법은 혼탁해진 수정체를 초음파로 분쇄해서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수술 후 대부분 시력이 크게 개선됩니다. 뿌옇던 세상이 맑아지는 경험을 하셨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백내장 수술은 언제 받아야 할까요? 백내장이 있다고 해서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내장 수술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시력 저하가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때입니다. 신문이나 책을 읽기 어려워졌을 때, 운전이 불안해졌을 때, TV 화면이 잘 안 보일 때, 외출할 때, 시야가 불편해서 넘어질 위험이 있을 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수술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백내장이 초기이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면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으시면서 경과를 지켜보시면 됩니다. 백내장은 급하게 진행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수술 시기를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백내장을 너무 오래 방치하시면 수정체가 너무 딱딱해져서 수술이 어려워질 수 있고, 녹내장 같은 다른 눈 질환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과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으시기로 하셨다면 인공 수정체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기본적인 단초점 인공 수정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용 부담이 적고 먼 거리 시력이 잘 나옵니다. 다만 수술 후에 가까운 거리를 볼 때는 돋보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초점 인공 수정체는 먼 거리와 가까운 거리 모두 잘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비용이 추가로 들고 일부 분들에게는 빛 번짐 같은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인공 수정체가 본인에게 적합한지는 안과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시면 됩니다. 수술 후에는 보통 일주일 정도 세수할 때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처방받은 안약을 정해진 시간에 넣으시면 됩니다. 무거운 짐을 들거나 허리를 심하게 숙이는 동작은 약 2주 정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수술 다음 날부터 일상적인 활동이 가능하시고 시력도 빠르게 회복됩니다. 탈장은 수술이 유일한 치료인가요? 네 번째는 탈장입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사타구니 부위가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시면 탈장이라는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탈장은 복벽의 약해진 부분을 통해 장이나 복막의 일부가 밖으로 밀려 나오는 것입니다. 서해부 탈장, 즉 사타구니 탈장이 가장 흔합니다. 기침하거나 무거운 것을 들거나 오래 서 있으면
볼록하게 나오고 누우면 들어가는 것이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탈장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탈장은 약물이나 운동으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수술만이 근본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인터넷에서 탈장 자연 치유라고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지만 의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비수술적 치료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탈장 진단을 받자마자 무조건 바로 수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이 경미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면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수술 시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관찰적 대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탈장에서 반드시 응급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감돈 탈장과 교액 탈장입니다. 튀어나온 장이 다시 들어가지 않고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으면 감돈 상태이고, 여기서 더 진행되어 장의 혈액 공급이 차단되면 교액 상태입니다. 교액 탈장은 장이 괴사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이므로 즉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감돈 탈장의 증상은 튀어나온 부위가 단단하게 굳어서 누워도 들어가지 않고 심한 통증이 있으며 구역질이나 구토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탈장 수술은 복강경을 이용한 최소 침습 수술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절개 부위가 작고 회복이 빠릅니다. 대부분 수술 다음 날이나 이틀 뒤에 퇴원하시고 약 2주 정도면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 꼭 받아야 할까요? 다섯 번째는 남성 어르신들의 고민인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60세 이상, 남성의 약 60%, 70세 이상에서는 약 70%가 전립선 비대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바로 옆을 지나가는 요도를 압박하면서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이 생깁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끊기거나,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거나,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거나, 소변이 급하게 마려운 증상 등이 대표적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대부분 약물 치료로 잘 조절됩니다. 전립선의 근육을 이완시켜서 소변 통로를 넓혀주는 약과 전립선 크기 자체를 줄여주는 약이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시면 대부분 증상이 상당히 개선됩니다.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는 약물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소변이 완전히 나오지 않아서 돈요관을 삽입해야 하는 급성 요폐가 반복되는 경우, 소변 감염이 자주 재발하는 경우, 방광 결석이 생긴 경우, 약물의 부작용이 심해서 복용이 어려운 경우 등입니다. 전립선 수술도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했습니다. 요도를 통해 내시경을 넣어서 수술하는 방법이 가장 흔하고, 최근에는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법이 보편화되면서 출혈이 적고 회복이 빠릅니다. 개복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 후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소변 증상이 크게 개선되셨다고 만족하시지만, 역행성 사정이라고 해서 사정 시 전객이 방광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에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변이 불편하다고 해서 참거나 물을 적게 드시는 것은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수분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면 탈수나 요로 감염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불편한 증상이 있으시면 비뇨기과를 방문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세컨드 오피니언 꼭 받으세요. 지금까지 여러 질환에서의 수술 여부를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질환이든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세컨드 오피니언입니다. 세컨드 오피니언이란 한 의사 선생님의 진단이나 치료 방침에 대해서 다른 의사 선생님의 의견을 추가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처음 진료해 주신 선생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질환이라도 치료 방법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서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수술 같은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세컨드 오피니언이 매우 유용합니다. 실제로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으신 분들 중 상당수가 처음과 다른 의견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이 꼭 필요하다고 들으셨는데 다른 곳에서는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두 의견이 같다면 더 안심하고 수술을 결정하실 수 있고, 의견이 다르다면 더 신중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병원에서 받으신 검사 결과와 영상 자료를 가지고 다른 병원의 같은과 전문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대형 병원에서는 세컨드 오피니언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진료해 주신 선생님께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고 싶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그냥 다른 병원에 가셔서 새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전 검사 결과를 가져가시면 불필요한 검사 반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으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병원을 돌아다니시면서 의견을 구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세 군데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의 비전문가 의견에 의존하시는 것보다는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의의 직접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들. 수술을 결정하셨다면 수술 전에 의사 선생님께 꼭 확인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가시면 상담이 훨씬 효과적이고 마음의 준비도 더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수술을 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수술의 기대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통증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 기능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지, 수술 후 어떤 활동까지 가능한지를 확인하세요. 둘째, 수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수술을 안 했을 때의 경과도 알아야 합리적인 비교가 가능합니다. 안 하면 점점 나빠지는 건지,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건지, 다른 치료 방법은 없는 건지를 확인하세요. 셋째, 이 수술의 위험은 무엇인가요? 하고 물어보세요. 모든 수술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어떤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지, 그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만약 합병증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넷째, 회복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입원 기간, 일상생활 복귀까지의 기간, 완전한 회복까지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이 정보는 수술 후의 생활을 미리 계획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다섯째, 선생님의 이 수술 경험은 어느 정도인가요? 하고 물어보세요. 이 질문이 신뢰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분에게는 알 권리가 있고 경험 많은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좋은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질문에 기꺼이 답해 주십니다. 여섯째, 마취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전신 마취인지, 부분 마취인지, 마취 전 검사로 어떤 것들을 하는지, 본인의 기저질환이 마취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세요. 이런 질문들을 미리 수첩에 적어 가시면 진료실에서 긴장하셔도 빠뜨리지 않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보호자분과 함께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들으면 놓치는 정보가 줄어들고 나중에 의논하실 때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많은데 수술해도 괜찮을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은데 수술해도 되는 건가? 하고 걱정하십니다. 자녀분들도 나이 드신 부모님의 수술을 앞두고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이 자체가 수술을 못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마취와 수술에 따른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마취 기술과 수술 기법이 크게 향상되었고 고령 환자분들의 수술도 안전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술 위험을 결정하는 것은 나이보다는 전신 건강 상태입니다. 70세라도 기저질환이 잘 관리되고 있고 전신 상태가 양호한 분은 수술 위험이 높지 않습니다. 반면에 60세라도 심장 질환, 폐 질환, 당뇨 합병증 같은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으면 수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술 전에는 전신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들을 합니다. 혈액 검사,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 폐 기능 검사, 필요한 경우 심장 초음파 등을 시행해서 수술과 마취를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취과 전문의가 수술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최적의 마취 방법을 결정합니다. 현재 드시고 계신 약도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약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은 수술 전에 중단 여부를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당뇨약이나 인슐린의 용량 조절도 수술 전에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수술 후 회복에서도 나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젊은 분들에 비해 회복 속도가 느릴 수 있고 입원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재활과 적절한 영양 섭취, 조기 보행을 통해 회복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 후 첫 며칠은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퇴원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생활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계획을 세워두시면 좋습니다. 영양 상태도 수술의 안전성과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술 전에 충분한 영양 섭취, 특히 단백질을 잘 드시면 수술 후 상처 회복이 빨라지고 감염 위험도 줄어듭니다.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면 수술 전 몇 주 동안 영양 상태를 좋게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연도 필수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산소 공급을 줄여서 수술 후 상처 치유를 방해하고 폐합병증의 위험을 높입니다.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면 최소 4주 전부터는 반드시 금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이 결정되었을 때 두려움을 줄이는 방법. 수술을 결정하셨는데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시다면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수술 경험이 있는 사람도, 심지어 의료인도 본인이 수술 받을 때는 긴장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마음을 인정하시고 두려움을 줄이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술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가세요. 두려움의 상당 부분은 모르는 것에서 옵니다. 수술 전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수술 당일에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수술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깨어났을 때 어떤 느낌인지를 미리 알면 막연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의료진에게 궁금한 것을 모두 물어보세요. 둘째,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이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세컨드 오피니언도 받으시고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하셨다면 이제는 의료진을 믿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실에서 집도의뿐만 아니라 마취과 의사, 수술 간호사 등 여러 전문 인력이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셋째, 수술 전날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쉬세요. 불안해서 인터넷을 뒤적거리시면 부정적인 정보에 더 노출되어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좋아하시는 음악을 듣거나 가족과 편안한 대화를 나누시면서 마음을 안정시키세요. 넷째, 수술 후에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무릎 수술 후 시장에 편하게 걸어가는 모습, 백내장 수술 후 손주의 얼굴을 선명하게 보는 모습, 이렇게 수술 후의 긍정적인 변화를 구체적으로 상상하시면 수술을 받는 동기가 강화되고 두려움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불안감이 너무 심하시다면 의료진에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술 전 불안을 완화시켜주는 약을 처방받으실 수도 있고, 마취 전에 진정제를 투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한 것을 숨기지 마시고 의료진과 함께 나누시면 됩니다. 여섯째, 같은 수술을 받으신 분의 경험을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서 운영하는 환자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해 보시고 주변에 같은 수술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경험을 물어보세요. 실제 경험자의 이야기가 막연한 두려움을 구체적인 이해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의 익명 후기보다는 직접 아는 분의 경험이 더 신뢰할 만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일곱째, 수술 후에 일상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퇴원 후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돌봐줄 분을 미리 정해두시고 집 안 환경도 미리 정리해 두세요. 미끄러운 곳에 매트를 깔고 자주 쓰는 물건은 손이 닿는 곳에 두고 식사 준비가 어려운 기간을 대비해서 도시락을 주문하거나 간편식을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준비를 해 두시면 막연한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수술 후 회복을 위해 알아두실 것들. 수술 후 회복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두시면 마음의 준비가 됩니다. 수술의 종류에 따라 회복 과정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 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조기 보행입니다. 수술 후 가능한 한 빨리 일어나서 걷는 것이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래 누워 있으면 혈전이 생길 수 있고 폐렴 위험도 높아지며 근력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물론 수술 직후에 바로 걸으라는 뜻이 아니라 의료진이 허락하는 시점부터 조금씩 움직이시라는 뜻입니다. 영양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 후에는 상처 회복과 면역력 유지를 위해 충분한 영양이 필요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생선, 달걀, 두부,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음식을 충분히 드시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도 함께 드세요. 통증 관리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수술 후 어느 정도의 통증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의료진이 적절한 진통제를 처방해 줍니다. 통증을 무조건 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통증이 심하면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회복이 지연됩니다.
통증 정도를 의료진에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약을 조절해 드립니다. 수술 부위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상처 부위를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하시고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소독하시면 됩니다. 수술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열이 나거나 진물이 나오면 감염의 징후일 수 있으니 바로 병원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재활 운동은 의료진이 안내해 주는 시점과 방법에 따라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인공관절 수술이나 디스크 수술 후에는 재활이 수술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재활을 소홀히 하면 수술 결과가 좋아도 기능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원 후에도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외래 진료 일정을 꼭 지켜주세요. 수술 후 경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수술이라는 무거운 주제였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있고 수술 없이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으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수술을 결정하시기 전에 의사 선생님께 기대 효과, 위험, 회복 기간, 대안 치료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나이가 많다는 것 자체가 수술을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신 건강 상태이고 현대의학은 고령 환자분들도 안전하게 수술 받으실 수 있을 만큼 발전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의료진과 가족에게 솔직하게 나누세요. 오늘 이 영상이 수술 앞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좋은 의료진과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 수술을 권유받고 고민 중이신 분, 아니면 수술이 필요할까봐 병원 가기가 두려우신 분. 어떤 상황이든 가장 나쁜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 전문가와 충분히 질의 상담하는 것,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는 것.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려워도 한 걸음을 내디디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에도 수술에 대해 구체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의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은 참고 자료일 뿐이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정확한 의학적 판단은 직접 진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